챕터 1 고단한 희생, 체념의 그림자.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각에 저는 이미 일어나 있었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작업복을 입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지만 이젠 익숙해진 통증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60대 중반의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당당했던 여자였는데 지금은 그저 남의 집 화장실을 닦는 청소부일 뿐이었죠. 오늘도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새벽 청소는 제 몫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저씨도 밤새 고생하셨네요. 짧은 인사였지만 하루 중 유일하게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15층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었어요. 변기를 닦으며 문득 생각했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나? 남편이 쓰러진 지 벌써 3년째였어요.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된 남편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했고 간병비며 병원비며 한 달에 500만 원은 좋게 들어갔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손에서는 여전히 락스와 세제 냄새가 났죠.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피곤해서 그런지 세상이 물에 젖은 수채화처럼 번져 보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이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있지만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죠. 제가 들어서자 눈동자만 움직여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여보, 아침 먹어야지. 오늘은 죽 대신 미음 가져왔어요. 좋아하던 호박죽이에요. 한 숟가락씩 떠먹이는데 남편의 입가로 음식이 흘러내렸어요. 수건으로 닦아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병실 창문 너머로 다른 환자 가족들이 보였어요.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산책하는 모습. 아들이 어머니 휠체어를 밀어주는 모습들이 마치 다른 세상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들 내외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이 너무 화려해서 제 낡은 운동화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오늘도 오셨네요. 좀 쉬셔도 되는데.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간병인 쓰면 되잖아요. 간병인 한 달 비용이 300만 원인 걸 그들도 알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청소하며 이번 돈으로 겨우 병원비를 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며느리가 들고 있는 가방 하나 값이면 간병인을 2달은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내가 돌봐야죠. 부부니까.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병원비에 보탰어요. 많지는 않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죠. 아들 차 한 달 리스비가 2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마저도 감사해야 하는 게 제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남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노년을 상상이나 했을까? 결혼 초기가 떠올랐어요. 남편과 저는 작은 반지하 방에서 시작했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지만 행복했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펑펑 울었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우리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잘 오지 않고 전화도 뜸해졌죠.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희를 불편해했어요.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는 걸 꺼려했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지하 방은 여전히 춥고 습했죠. 전기장판을 깔고 누웠지만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보며 내일 일정을 생각했어요. 새벽 청소 병원. 그리고 또 청소 이 무한 반복의 굴레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막막하기만 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내일 친정 엄마 생신이라 병원 못 갈 것 같아요. 혹시 아버님 용돈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알겠어. 얼마나 주면 되니? 30만 원 정도요.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집들이 하는데 어머님은 좀 그날은 병원에 계셔 주세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들이에 시어머니는 부르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래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지금의 제가 그들에게는 그저 짐이고 부담일 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일기를 썼어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오늘도 하루를 견뎌냈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였죠. 나는 짐이 되지 않겠다. 끝까지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그것이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 병원 복도에서 듣게 될 그 충격적인 대화를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그 잔인한 말들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챕터 2 통화 속 칼날, 배신의 징후. 다음 날 오후 2시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죠. 새벽 청소를 마치고 잠시 쪽잠을 잔 덕분에 몸이 조금은 가벼웠어요. 남편이 물리치료받는 시간이라. 저는 병원 매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병원비 아끼려고 자판기 커피도 참았는데 오늘은 유독 피곤해서 1,000원짜리 커피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복도는 한산했어요. 물리치료실은 3층이고 제가 앉은 벤치는 모퉁이 끝이라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며느리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통화하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제가 있는 줄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야. 응, 지금 병원이야. 시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지 뭐.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180도 달랐어요. 시어머니인 저 앞에서는 늘 공손했는데 친정엄마와 통화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일부러 엿듣는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거든요. 아니, 엄마는 그래도 강남에 아파트 2채나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반지하에서 살면서 새벽마다 남의 집 청소나 하고 다녀.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창피하다고요. 저를 창피하다고 했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꾹 참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걸어오며 통화를 이어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병원에 와서 시아버지 밥 떠먹이고 똥기저귀나 갈아주고 있어. 간병인도 못 쓰는 주제에 왜 자식한테 부담 주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요양원이나 가면 좋을 텐데.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숨이 막혔어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거였어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를 그렇게 쉽게 갈라놓으려 한다니.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10m도 안 되는 거리였죠.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 엄마랑 근데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 얘기하고 있었어.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는 모퉁이까지는 5m 정도 거리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병원 기둥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기야, 솔직히 말해봐. 자기도 엄마 보면 답답하지 않아? 맨날 그 낡은 운동화에 보풀 일어난 잠바만 입고 다니고 우리 회사 사람들 만날 때도 창피하잖아. 그 순간 제일 두려웠던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의 대답이었죠. 제발 아니라고 해주길, 제발 엄마를 감싸주길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솔직히 내 말이 맞아. 엄마는 늘 짐 같아. 아버지, 병원비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심장을 찔렀어요. 짐이라고 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짐이라고 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젖먹이고 밤새 재워가며 키운 내 아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커피잔을 놓칠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죠.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있잖아, 시아버지. 유산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병원비로 다 까먹으면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잖아. 그건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래도 아직은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뱀이 먹이를 조르는 것처럼 보였죠. 자기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언제까지 시부모한테 매여 살 거야. 자기 동생들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면 억울하지 않아? 두 사람은 물리치료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벤치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쓴맛만 입안에 퍼졌죠. 화장실로 겨우 걸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어요. 얼굴에 물을 끼얹었지만 뜨거운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정말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볼품없고 가진 것 없는 짐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도 병실로 가야 했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고 저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애처로웠죠. 혹시 남편도 제가 짐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팠어요. 물리치료를 마친 아들 내외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방금 전 복도에서 나눈 대화가 거짓말 같았어요.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과일을 깎아주겠다며 사과를 꺼냈고 아들은 아버지 이마를 짚어보며 열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어 그들이 떠났어요. 병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죠.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문득 남편이 정상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아들의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남편은 분명 화를 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밤 9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지하 방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오늘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짐 창피의 요양원 그 단어들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마음을 찔렀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아플 때 적어둔 메모를 발견한 거예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글씨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메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열쇠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챕터 3 공개적 모욕, 가장 낮은 자리. 남편의 메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 조사 자료 책상 서랍 안쪽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 제가 청소하다 버렸나 싶어 한참을 찾았지만 그날 밤은 결국 허탕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왜 며느리를 조사했을까?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죠. 복도에서 들었던 그 잔인한 말들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돌을 던져 넣듯이 상처를 하나씩 가라앉혔죠. 그러다 며느리의 생일 파티 초대장이 왔어요. 정확히는 초대가 아니라 통보였죠. 어머님, 제 생일 파티 오셔야 해요. 친정 부모님도 오시는데 시어머니가 안 오시면 이상하잖아요. 호텔 뷔페였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그날을 위해 옷장을 뒤졌어요. 10년 전에 산 검은색 정장이 있었는데 나프탈렌 냄새가 났지만 다림질을 해서 입을 만했어요. 가방은 오래된 가죽 가방이었는데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사준 거였어요. 비싸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파티 당일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저를 맞았어요.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잠시 현기증이 났죠. 며느리의 친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다들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보석이 반짝였죠. 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화려한 정원에 잘못 떨어진 마른 잎사귀 같은 기분이었어요. 파티가 시작되고 며느리가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왔어요. 사람들이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가방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죠. 오래된 지갑, 손수건, 남편 약봉지 그리고 할인 쿠폰까지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죠.
급하게 물건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큰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 어머님, 이게 뭐예요? 설마 이 가방 명품인 척 하신 건 아니죠? 이거 완전 짝퉁이잖아요? 로고도 이상하고. 며느리가 제 가방을 집어들고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구경거리를 전시하듯이 말이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낄낄 웃었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죠. 저는 얼굴이 불타올랐어요.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얘야, 너무 그러지 마라. 시어머님이 민망하시겠다. 엄마는 몰라서 그래 맨날 이런 가짜 들고 다니시면서 진짜인 척 하시는데 진짜 창피해요. 그때 아들이 다가왔어요. 제발 나를 도와주길, 엄마를 감싸주길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어요. 엄마 제발 좀 조심 좀 하세요. 왜 자꾸 이렇게 망신을 주는 거예요? 망신이라고요? 제가 망신을 준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웠어요. 남편의 약봉지를 집어들 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건을 다 주운 후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가워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게서 눈길을 돌렸고 며느리 친구들은 키득거렸죠. 저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투명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죠. 파티가 끝날 무렵 며느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호텔 화장실 앞 복도였는데 사람이 없었죠. 며느리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마치 먹이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 같았죠. 어머님 오늘 제 생일 망치신 거 아시죠? 친구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가 제 말을 잘랐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죠. 그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님 돈이 없으면 조용히 가만히 계시지. 왜 자꾸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해요? 능력도 없으면서 체면은 차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발 우리 모임에 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제 마지막 자존심의 끈이었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아프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아파서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며느리는 휙 돌아서서 파티장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처럼 제 인생도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죠. 역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10년 전에 산 정장이 갑자기 천근처럼 느껴졌고 가방끈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죠.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정말 초라한 노인이 거기 있었어요.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저 짐짝 같은 존재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남편의 서재를 다시 뒤졌어요. 책장 뒤 벽 쪽 구석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봉투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대출 사기 위조 문서 그리고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 기록까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 챕터 4 남편의 흔적, 은밀한 발견.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내용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그 남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3억이나 되는 거금으로 결국 그 남자는 파산했고 며느리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빠져나왔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의 메모가 서류 옆에 있었어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 아들이 속고 있다. 이 여자는 사기꾼이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만나기 직전까지 또 다른 남자와 약혼했었는데 그 남자 부모님께 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잠적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본명이 달랐다는 거였어요. 개명을 2번이나 했더라고요.
아마 과거를 숨기려고 그랬겠죠. 새벽 3시까지 서류를 읽고 또 읽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이 자료들을 모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프신 몸으로 아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그런데 쓰러지시는 바람에 아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마치 겨울 땅 밑에서 새싹이 고개를 드는 것처럼 작지만 강한 힘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달랐어요. 여전히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어제까지와는 다른 기분이었죠. 복도를 걸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간호사들과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고 가볍게 인사했죠. 병실에 들어서니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늘 천장만 보던 남편이 오늘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죠. 여보, 당신이 남긴 서류 찾았어요. 며느리 자료요.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말은 못하지만 알아들었다는 신호였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제 손을 살짝 쥐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이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오늘 친정에 간다고 했었죠. 아들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문득 아들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어제 일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뜻밖의 사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빈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제까지의 저라면 감격해서 울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봉투 속 서류들이 제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나도 미안해. 엄마가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폐를 끼치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아들의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요? 저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흔들리는 눈빛, 불안한 표정.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아들은 복도로 나가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돈은 어디 쓴 거야? 내가 준 돈으로는 부족해. 또 뭘 산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통화를 마친 아들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어요. 한숨을 푹 쉬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학교에서 혼나고 온 날의 아들 같았어요. 엄마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죠. 아들이 먼저 진실을 깨닫기를 바랐어요. 제가 서류를 들이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그게 진짜 깨달음이니까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렀어요. 새 노트와 펜을 샀죠. 그리고 카페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모은 서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밝힐지 차근차근 적어나갔어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처럼 신중하고 치밀하게 말이죠.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법적 조언을 구한다. 둘째, 증거를 더 확보한다. 셋째,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넷째,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게 한다. 다섯째. 그리고 마지막엔 크게 적었어요.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카페를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 붉은 빛이 마치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 같았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복수심도 아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 바로 정의를 향한 의지였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어제와 같은 얼굴인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체념과 포기로 흐릿했던 눈이 이제는 또렷했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낡은 옷이지만 초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겐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남편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당신 차례야. 힘내. 내가 옆에 있을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죠. 청소하러 가기 전에 들릴 곳이 있었거든요. 바로 법무사 사무소였어요.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법무사 사무소 앞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순간 모든 계획이 뒤틀릴 뻔한 일이 벌어졌어요. 챕터 5 조용한 반격의 준비. 법무사 사무소 앞에 서 있던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죠.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에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제 발 앞에 떨어졌어요. 주워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서류에 적힌 이름을 봤어요. 제 며느리의 옛 이름이었어요. 개명하기 전 이름 말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감사합니다. 혹시 김영희 변호사님 사무실 찾으세요? 아, 네, 법률 상담 때문에 왔어요. 저기 혹시 이 이름 아세요? 제가 서류를 가리키자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몸을 떨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이 사람 어떻게 아세요? 혹시 또 피해자이신가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여자도 며느리에게 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법무사 사무소에 들어가는 대신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죠. 저는 3년 전 그 여자 때문에 집을 날렸어요.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서 도망간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조사한 서류에 나온 그 피해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죠. 그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눈물을 참으며 말이죠. 이혼했어요. 남편은 모든 걸 잃고 우울증에 걸렸고 저희 가정은 완전히 파괴됐죠. 그런데 그 여자는 벌 받지도 않고 새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했다면서요.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남편이 모은 서류를 꺼냈어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희망이 동시에 얼굴에 나타났죠.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증거들을 보여줬고 저는 남편이 모은 자료를 공유했어요. 마치 오랜 전우를 만난 것 같았어요. 같은 적과 싸우는 동지가 된 기분이었죠. 헤어질 때 그녀가 명함을 건넸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번엔 꼭 그 여자가 대가를 치르게 하자고요. 법무사 사무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다 되어 있었어요. 김영희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는데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서류를 검토하는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어머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할 수 있어요. 특히 결혼 전 재산 은닉과 신분 위조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마치 죽은 줄 알았던 화산이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말이죠. 다만 아드님이 상처받으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상처를 주더라도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마치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몸이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사무소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청소를 쉬기로 했거든요. 대신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한 거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니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남편의 눈빛이 또렷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들려줬어요. 남편은 말은 못했지만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게 응원의 신호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며느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화장도 지워져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죠.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누군가 저희 집에 이상한 서류를 보냈어요. 제 과거를 캐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놀란 척 연기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제가 보낸 건 아니었어요. 아마 오전에 만난 그 여자의 소행인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떨면서 말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늘 당당하고 거만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혹시 아시는 거 없으세요? 누가 이러는지 짐작가는 사람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일이라고 했죠. 며느리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지만 증거는 없었겠죠. 제가 반지하에서 청소나 하는 무능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며느리가 휙 돌아서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뭘 숨긴 거야? 부부가 복도로 나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급기야 며느리의 울음소리까지 들렸죠. 저는 남편 옆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거짓으로 쌓아올린 탑이 조금씩 균열이 가며 무너지는 소리 말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실 창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붉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봉화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시작한 마지막 전투였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제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60년 동안 남의 아내로, 엄마로, 시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섰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제 계획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챕터 6자식의 이중행보, 함정에 빠지다. 다음 날 새벽 5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이 시간에 전화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깨웠어요. 이해하네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5천만 원이나요. 충격이었어요. 남편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갈 수 있죠? 급하게 옷을 입고 은행 앱을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어요. 어젯밤 11시에 5천만 원이 며느리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는 이체한 적 없는데. 엄마 혹시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누구한테 알려준 적 있어요? 순간 며칠 전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병원비 정리한다며 통장을 보자고 했고 저는 순진하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줬었죠. 믿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몰래 돈을 빼간 거였어요. 그것도 제 아들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아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었거든요. 1시간 후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반지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화장도 연하게 했어요. 마치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았죠. 아들은 과일 박스를 들고 있었고요. 갑자기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니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틀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게 돈 없으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연기를 하는 건지. 하지만 저도 연기를 했어요. 순진한 시어머니 연기를요.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서글픈 연극 말이에요. 좁은 반지하 방에 앉은 그들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며느리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죠.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아마 값나가는 물건이나 숨겨둔 돈이 있는지 살피는 거겠죠.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보며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곳에서 사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저희 집 근처로 모실게요. 맞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가 가까이서 돌봐드려야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이 왜 갑자기 친절한 척하는지를요. 5천만 원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더 많은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 어딘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였어요. 마치 독수리가 죽어가는 짐승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준비한 대사를 읊는 것 같았죠. 목소리에는 억지로 만든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혹시 아버지가 다른 통장이나 보험 같은 거 들어놓은 거 있어요? 병원비도 그렇고 앞으로 들 돈이 많은데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글쎄 잘 모르겠네. 아버지가 따로 말씀 안 하셨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제 모르게 적금 하나를 들어놨었거든요. 3년 전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건 정말 마지막 비상금이었죠. 하지만 이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가져갈 게 뻔했으니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화장실은 반대 방향이었는데 엉뚱한 곳으로 갔죠. 제 낡은 장롱 쪽으로요. 서랍을 슬쩍 열어보는 게 거울에 비쳤어요. 마치 도둑 고양이 같았죠. 조용히 뒤지다가 아무것도 없자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밖에 나가서 비싼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죠. 평소라면 절대 오지 않을 곳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들의 속셈을 알면서도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게 고역이었죠. 마치 독이 든 걸 알면서도 삼켜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를 믿으셔야 해요. 가족끼리 숨기는 게 어디 있어요? 혹시 아버님이 따로 마련해 둔 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라고요. 제게 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다니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계속 모르는 척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가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제 팔짱을 꼈어요.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들과 이렇게 가까이 걷는 게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잠시나마 그 온기에 기대고 싶었어요. 마치 겨울 햇살처럼 차갑지만 따뜻한 척하는 그 온기예요. 집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어머님 내일 저희가 집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어수선한 곳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엄마 내일 와서 대청소도 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 정리해 드릴게요. 소름이 돋았어요. 집 정리를 도와준다는 건 결국 뒤지겠다는 거였죠.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서 뭐라도 찾아내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거절하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의심할 테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작은 반지하 방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텅 빈 동굴 같았죠. 아들의 체온이 남아있던 팔이 시리도록 차가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불쌍해서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속이는 아들이 불쌍했고 그런 아들을 낳은 제가 더 불쌍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숨겨둔 적금 통장을 꺼냈어요. 내일 이들이 오기 전에 어딘가에 숨겨야 했죠. 그런데 통장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적어둔 메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또 다른 비밀이 적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모든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내일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챕터 7 잠적, 새로운 자유. 남편의 메모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여보, 이 돈은 당신만을 위한 거요. 아이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시오. 전북 남원에 작은 집을 마련해뒀소. 그리고 주소와 함께 열쇠가 숨겨진 곳이 적혀 있었어요. 집 근처 은행 금고에 1억이 있다고도 했죠. 남편이 제 몰래 회사 퇴직금으로 마련한 거였어요. 마지막 줄이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이 나 없이도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오. 새벽 3시였어요. 아들 내외가 오기까지 6시간 남았죠.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작은 가방 하나에 담았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 몇 장. 옷 몇 벌 그리고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었죠. 30년 넘게 산 물건들을 두고 가는 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 홀가분했죠.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듯이요. 핸드폰을 탁자에 놓고 나왔어요. 더는 그들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처음으로 제 발로 제 길을 가는 기분이었죠.
역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새 핸드폰을 샀어요. 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거였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남원으로 가는 내내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걷히고 해가 뜨는 걸 보며 생각했죠.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거였어요. 늘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시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그냥 나로서 가는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8살 때 처음 서울 구경 갔던 날처럼요. 남원역에 도착했을 때가 오전 10시였어요. 택시를 타고 남편이 알려준 주소로 갔죠. 작은 마을 끝자락에 아담한 집이 있었어요. 흰색 벽에 파란 지붕, 작은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죠.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여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거실 벽에 제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가 좋아했던 그 그림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 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깔끔했고 필요한 건 다 있었죠. 부엌 서랍에는 새 그릇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침실에는 포근한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언제 이 모든 걸 준비했을까요? 아마 병에 걸리기 전 마지막 힘을 짜내 마련한 거겠죠. 저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미리 부탁을 해놨다고 했죠. 동네 소개도 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들려줬어요. 아주머니, 남편분이 3년 전에 오셔서 이 집 준비하셨어요. 아주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이것저것 부탁도 많이 하셨죠. 3년 전이면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인데 많이 아파 보이셨는데도 꼭 마무리하고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죠.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도 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게 이 집이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남편이 저에게 주는 자유의 선물이었다는 게 가슴을 미어지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아침마다 마을 뒷산을 올랐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하는 한글 교실에 다녔어요.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70이 다 되어 한글을 배우니 신기했어요. 마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죠. 파크 골프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을 맞추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법 잘 쳤어요.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다들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저 새로 이사 온 이웃으로 대해줬죠. 저녁이면 함께 모여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수다도 떨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아닌 친구로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이든 여자들끼리 모여 젊은 시절 얘기도 하고 웃고 떠들었죠. 이렇게 편하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참 젊어 보여요. 뭔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처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거든요.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집안이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었어요.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를 했다고 했죠. 화면에 며느리 아버지가 고개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쌍했어요. 욕심이 결국 자신들을 삼킨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 꿈을 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제 옆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어. 이제야 당신답게 사는구려. 계속 그렇게 살아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모든 걸 준비해준 남편에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낯선 사람들이 저를 찾아다닌다는 거였어요. 아주머니, 젊은 부부가 와서 수소문하고 다니는 나이든 여자분을 찾는다고 하는데 혹시 아는 사람들인가요? 아들 내외였겠죠. 그들이 절 찾고 있다는 생각에 잠시 불안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3년 전 남편이 준비한 이 집처럼 저도 제 싸움을 준비해왔으니까요. 이장님, 그 사람들 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만날 준비가 되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만남이 모든 걸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챕터 8 통쾌한 단절, 자존의 선언. 찾아온 사람은 40대 남자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죠. 문을 열자마자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지 몰랐지만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는 그 여자의 전 남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기 피해자죠. 며느리의 과거 남자였어요. 챕터 5에서 만난 여성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었죠. 제가 놀라는 걸 보고 그는 서둘러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을 찾느라 한 달이 걸렸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여자가 지금 어머님 아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거실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최근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들보다 더 부유한 집안의 남자를요. 이미 그쪽 집안에 접근해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내기 시작했다고 했죠. 증거 사진도 있었어요. 호텔에서 그 남자와 팔짱 끼고 나오는 며느리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 여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죠. 어머님 아드님도 곧 버려질 겁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이 불쌍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아들이 진실을 깨달을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를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마치 금을 재련하려면 불순물을 태워야 하는 것처럼요. 그 남자가 떠난 후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보냈죠. 며느리의 이중생활 불법 대출 사기 전력 모든 것으로 변호사는 이제 충분하다고 했어요. 며느리를 완전히 끝낼 수 있을 만큼의 증거가 모였다고요. 일주일 후였어요.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형편없이 야윈 얼굴 퀭한 눈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더니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 알았어요. 그 여자가 저를 속였다는 것도, 엄마를 그렇게 대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이제야 알았구나. 늦었지만 다행이네. 아들은 한참을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작 알았어야 할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니까요. 제가 그토록 상처받을 때는 모른 척하다가 자기가 당하니까 이제야 우는 거니까요. 엄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가 모실게요. 이제 정말 잘할게요. 그 여자와는 이혼할 거예요.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처음으로 내 삶을 살고 있거든.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 엄마에게 기대지 말고. 아들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어요. 제가 거절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늘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주던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짐이 되지도 그들을 위한 희생양이 되지도 않을 거였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며느리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은 번져 있었죠. 경찰 2명이 그녀를 데리고 왔어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제게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한 짓이죠. 어머니가 신고한 거 맞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가 저지른 일이 너에게 돌아온 것뿐이야. 며느리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오히려 불쌍했죠. 욕심에 눈이 멀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치 날개를 밀랍으로 붙이고 태양에 다가가다 추락한 이카루스처럼요. 아들이 다시 매달렸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용서는 하마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준 선물이 바로 이 자유였어. 아들이 떠난 후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감나무의 감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죠.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선선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막걸리 한 병 들고 왔어요. 파크 골프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다들 제 사연을 알게 됐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줬죠. 남편 생각이 났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말이에요. 면회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당당하게 가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 준 선물 잘 받았다고, 덕분에 나답게 살고 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요. 한 달 후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제가 들어서자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줬어요. 남원의 집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나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해요. 당신이 준 자유 덕분에요.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감옥에서 나온 새처럼요. 남원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과거는 완전히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짐도 아니고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다. 나는 나다. 당당하고 자유로운 한 인간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도 붉게 물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희망으로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잔치를 준비했다고 했죠. 축하한다고,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춤추고 노래했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신나게 놀았죠.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저는 크게 외쳤어요. 나는 자유다. 나는 나다. 그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당신은 이제 자유야. 복지관과 도서관에 기부했어요. 남편이 남긴 돈의 일부를요. 제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죠. 가난한 집 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요. 사람들이 고맙다고 했지만 제가 더 고마웠어요.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요. 나는 70에 새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당당하고 자유로운 나.